지금 영상은 또 최종 정리 영상이고요. 여러분들 개념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용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기말고사 단원은 4단원 역동적인 화학 반응이었고요. 처음에 학습했던 내용은 동적 평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산염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 동적 평형에서는 우리가 가역 반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역 반응이라는 건 화살표 이렇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화살표를 사용해서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기도 하지만 이 생성물이 다시금 반응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표현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비가역 반응의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 한쪽 방향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적 평형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러한 가역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또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는 과정에서 겉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지점에 도달을 하지만 실제로는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겉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이느냐? 바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였었죠. 자, 그래서 이 동적 평형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예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상평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상이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였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속도 그래프를 좀 표현을 해보면 증발 속도가 있고요. 그리고 응축하는 속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증발은 이 상평형의 예시로 이제 액체와 기체가 상평형에 이룬다라고 했을 때 증발 속도는 온도가 일정할 때는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지만 응축 속도는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그 기체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응축 속도가 증가하다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지는 이 지점에 도달하더라. 이것을 상평형 상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였고요. 이 상평형 상태에서는 이 기체의 양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액체, 기체 상평형 이외에도 뭐 고체, 액체 간의 상평형이나 혹은 고체, 기체 간의 상평형 예시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용해 평형이라는 것을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이 용해 평형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액체에다가 고체의 물질을 녹이거나 혹은 기체의 물질을 녹였을 때 그때 온도가 동일하면 이 용해되는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석출 속도는 처음에는 녹아있는 물질의 양이 없기 때문에 0부터 시작을 하지만 점점 이 석출되는 속도가 증가해서 이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이것도 온도가 일정한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용해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용액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학 평형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 화학 평형은요,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 그래프가 조금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정반응의 속도는 점점 이렇게 처음에는 큰 값을 가지다가 줄어드는 반면에 역반응의 속도는 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모양새.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일정해지는 그런 지점이 생기더라. 이것을 우리는 화학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화학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특징, 바로 생성물과 반응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면서 어떤 예시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봤잖아요. 그 예시들을 토대로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으로 산념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념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학습을 했던 내용은 바로 산념기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산념기 정의가 우리가 초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 산, 그리고 염기라는 것의 정의가요, 아레니우스, 이 아레니우스 산념기 정의에 따른 거였고요. 산이라는 건 수용액상에서 H 플러스를 내어놓는 것이었고요. 염기의 경우는 수용액에서 OH 마이너스라는 이온을 내어놓는 것을 아레니우스 산념기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우리가 이번 화1에서 배웠던 개념은 브랜스테드 로리 산념기 정의였습니다. 브랜스테드 로리에 따르면 산이라는 건 H 플러스를 주는 그런 물질이었고요. 염기라는 것은 H 플러스를 받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쪽성 물질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는데요. 자, 양쪽성 물질이라는 거는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그런 물질을 의미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가 물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 물이라는 건 이렇게 물과 만나서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동 이온화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것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 하나는 H 플러스를 내놓고 또 다른 하나는 H 플러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양쪽성의 산도 되고 염기도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은 이런 양쪽성 물질이기 때문에 자동 이온화를 할 수 있는데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각각 1대1로 생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이드로늄 이온이 만약 1몰이 생성이 됐다 하면 수산화 이온도 1몰이 생성이 되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물의 자동 이온화가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를 나타내는 지수가 바로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였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자동 이온화 상수는요, 온도에 의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한다 하면, 이 온도가 증가하면요, 이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은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 하이드로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KW 값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수소 이온 농도 지수 pH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자, pH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pOH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 OH 마이너스의 농도로 표현을 한다. 자, 이렇게 pH와 pOH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농도들의 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간편하게 표현하는 방식이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농도가 각각 증가할수록 헷갈리지 마세요. pH의 값은 감소하게 되고요. 만약 OH- 농도가 증가했다 그러면 pOH의 값도 증가한다. pOH 값이 감소한다. 이렇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우리가 pOH와 pH를 이제 좀 구분해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산일 때, 중성일 때, 염기일 때 각각 pH와 pOH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산의 경우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이 수용액상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pH는 7보다 작은 값,
그리고 POH는 7보다 큰 값을 가진다. 그리고 중성일 경우는 pH가 7, 그리고 POH가 7의 값을 가지고, 염기의 경우는 pH가 7보다 크고 POH가 반대로 7보다 작다. 이런 액성에 따라 pH, POH가 달리 나타나는 것 잘 구분해 주시고, 요거는 이제 25도씨를 기준으로 한 값이라는 걸 잘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H와 POH가 둘을 더했을 때 14가 된다. 이것도 25도씨에서 이런 값을 가진다라는 거. 온도가 증가하면 그러면 14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화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중화 반응이라는 건 수소와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만나서 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 그때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은 NMV는 N-M-V-다. 이게 의미하는 거. 자, 이 앞에 있는 걸 이제 H 플러스의 몰수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이 값은 OH 마이너스의 몰수다. 즉,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아야 된다.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서, 결국에 이제 중화 반응이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골자가 되는 건 요 식이거든요. 수소 이온의 몰수와 수산화 이온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이 중화 반응이 완전히 일어난 중성이 되는 지점이다. 요걸 기억해 주시면서 중화 적정 실험도 요 식을 이제 골자로 하는데,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삼각 플라스크가 있고 위에 이렇게 뷰렛이죠. 뷰렛에다가는 표준 용액,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집어넣고요. 그리고 삼각 플라스크에는 내가 모르는 미지의 농도의 산 또는 염기를 넣어서 이렇게 적정을 시키는데, 이때 여기에다가 지시약, 페노프탈레인과 같은 지시약을 넣어서 완전히 중화되는 그 지점을 찾아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NMV는 NMV다. 이 식을 잘 기억하면서 농도를 구하거나 혹은 이 물질의 부피를 구하거나. 다음으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산화 환원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출입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죠. 자, 그럼 산화 환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자, 산화라는 거, 환원이라는 거,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건 이제 산소나 전자의 이동으로 이 산화 환원을 정의하는 것이었는데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그리고 환원이라는 건 전자를 얻는 반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자의 잃음과 얻음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산화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 산화 환원을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자, 산화라는 것은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이다. 그리고 환원이라는 건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산화수라는 건 전자가 완전히 이동했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적인 전하를 부여한 것인데요. 이 산화수를 이제 정의하는 규칙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소의 경우는 산화수가 0이다. 예를 들어 뭐 구리 또는 H2와 같은 친구들은 산화수를 0이라고 두었고요. 그리고 이온의 경우는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 곧 산화수다라는 것. 자, 그리고 플루오닌의 경우는 다 마이너스 1이다. 예외적으로 F2의 경우는 호단소 물질이기 때문에 이때는 F가 0이겠죠. 이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라는 것. 그리고 수소는요, 대부분은 플러스 1입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LiH와 같은 금속 수소 화합물의 경우에는 이때에는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산소는 대부분은 마이너스 2예요. 하지만 과산화물에서는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루오린 화합물의 경우에는 플러스 2의 값을 가진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합물은요,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은 얼마다? 그렇죠. 총합은 0이다. 그리고 다원자 이온의 경우는 산화수의 총합이 결국엔 전하량이 된다. 그래서 SO4 2- 이런 친구들은 여기 있는 원자들의 산화수를 다 더했을 때 2-의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산화 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게 요게 이제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이 완성을 할 때 결국에는 증가한 산화수를 다 더한 값과 감소한 산화수, 그러니까 이제 부호를 떼고 생각했을 때 이 증가한 산화수의 합과 감소한 산화수의 합이 같다는 것, 즉 산화 환원이 어떻다,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전자를 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전자를 받아야 하는 그 동시성을 생각을 한다면 요 산화수의 어떤 변화량의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서 산화하는 반응식의 개수를 맞춰준다던가 혹은 어떤 물질의 산화수를 추정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걸 맞춰준 다음에 검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검산에서는 전체 전하가 좌변과 우변, 즉 반응물과 생성물에서의 전체 전하의 합이 같아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검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산화환원에서의 양적 관계에서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 건 바로 개수비는 몰비다 라는 거였습니다.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를 보고 얼마만큼씩 반응을 했는지를 잘 따져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산화제, 환원제라는 개념을 학습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소화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산화제라는 건 자신은 뭐가 된다? 환원이 된다. 환원제라는 건 자신은 산화가 되는데 다른 친구를 어떻게 한다? 산화시켜주는 게 산화제다. 그리고 다른 친구를 환원시켜주는 게 환원제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차근차근 문제를 풀 때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잘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이 열 출입에 관한 거였는데요. 자, 열 출입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바로 반응물과 생성물이 가진 화학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반응이 일어났을 때 열이 방출되거나 혹은 흡수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열 출입에서는 우리가 발열 반응 그리고 흡열 반응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이 발열 반응이라는 건 에너지의 이동 경로를 살펴보면 개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이동이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흡열 반응의 경우는 반대로 주위에서 개로 에너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안정성을 좀 비교해보면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하느냐? 바로 생성물이죠. 그래서 안정해지면서 주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흡열 반응은 반대로 반응물이 생성물보다 더 안정하기 때문에 더 불안정한, 더 에너지가 높은 생성물이 되기 위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끌어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예시를 잘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발열 반응은 뭐 중화 반응이나
혹은 연소 반응, 그리고 뭐 손난로 이런 친구들이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예시였고요. 그리고 흡열 반응의 경우는 뭐 열분해라는 건 이제 열을 가했을 때 분해가 되는 물질을 의미하죠. 물질의 변화를 의미하죠. 그리고 광합성,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광합성을 하는 것도 흡열 반응의 예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열량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열량 측정에서 이제 간이 열량계를 주로 사용을 하고, Q는 시멘트, 이거 기억해 달라고 했죠. 자, 여기서 C는 비열이고요. 물질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주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자, 그리고 질량의 경우는 질량은 이제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도의 경우는요, 그냥 온도가 아니라 온도 변화량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체 열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만약 뭐 물질 1g,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뭐 어떤 가상의 물질 1g이 방출하는 열량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Q를 구한 다음에 이 물질이 몇 g이었는지,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고 한다면 A g이었다면 A g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는 게 이 물질 1g에 대한 열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기말고사 내용에 대한 총정리였고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 내일 시험 화이팅!